오늘날 세계 각국을 여행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이용됩니다. 수백 수천의 인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여행선, 거대한 대륙을 관통하는 대륙횡단 열차, 그리고 하늘의 꽃이라 불리는 여행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여행선에 비해 탈 수 있는 인원은 적고 열차나 배에 비해 가격이 배로 비싸지만 제한이 없는 하늘에서 무엇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나라마다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 최대 항공사이자 국내에서 1등석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이 몇 해에 들어 많은 논란을 만든 기업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박혀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1969년 대한항공이 출발한 이래로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기업 대한항공과 쓰러져가던 대한국민항공을 인수하여 국내 최대 항공사로 만든 주인공 기업인 조중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항공은 기업인 조중훈이 창업한 회사가 아닙니다. 1930년 개교한 조선비행학교를 모태로 하는 조선항공사업사가 그 시작이죠. 조선항공사업사는 해방 이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대한국민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1948년부터 서울에서 제주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만들었지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수요와 환율의 상승, 그리고 창랑호 납북 사건까지 터지며 경영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정부는 영세한 민간 자본이 막대한 자금을 요구하는 항공사 운영을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1962년 결국 국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잦은 기체 고장으로 결항 연발착이 발생하여 국내 항공의 신뢰가 이미 바닥권이었죠. 결국 정부도 만성적자에 시달리자 1960년 말에는 이 골칫거리 항공사를 다시 민영화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국민항공에는 수명이 나은 프로펠러 비행기 7대에 제트기 1대가 고작이었고 국내 수요도 적었을 뿐더러 부채가 무려 27억 원이나 되었기에 아무도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부채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항공업 자체가 막대한 자본을 요구하고 또 수요가 없어 장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조중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운송업으로 큰 수익과 노하우를 얻은 그였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집착은 더 심했습니다. 3번씩이나 요청해 항공 미래와 가치를 이야기하며 인수를 강요합니다. 끝끝내 거절하였으나 이번에는 청와대에 초대해 국적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 소망이라며 감성을 자극하죠. 더 이상 정부 압박을 견딜 수 없었기에 인수를 하기로 합니다. 1968년 11월 1일 조중훈은 정부에 항공공사 인수를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그렇게 1969년 3월 1일 대한항공이 출범합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필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4발 제트기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당시의 선진국의 항공사들은 대형 제트기를 구매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대한항공도 그에 맞는 경쟁력이 필요한 것이었죠. 국내 선용으로 쓰기 위해 신형 YS-11 8대를 사들임과 동시에 국제선 진출을 대비하여 중장거리형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여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국제선 노선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노선은 서울 도쿄, 서울 오사카, 부산 후쿠오카가 고작이었습니다. 큰 수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미주 노선의 항로를 개척하고 싶었지만 한미항공협정에 따라 알래스카를 경유해 시애틀로 가는 경로만 허용되었습니다. 한국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놀룰루나 로스앤젤레스 등의 중부 태평양 노선은 운항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주 노선은 잠깐 포기하고 바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어디로요? 아직 전쟁이 한창 중인 베트남과 동남아 노선으로 말이죠. 당시 베트남 노선은 파병을 비롯하여 한국 건설사와 용역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베트남 정부에 한국의 병력과 근로자 수송을 위해 취향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베트남 노선을 획득합니다. 또한 기존의 서울 오사카 노선을 대만, 홍콩, 방콕까지 연결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동남아 노선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노선 수요가 급증합니다. 동남아 노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원래 목표였던 미주 노선으로 다시 눈을 돌립니다.
1957년에 협정된 한미항공협정은 미국 어느 지역에서든 출발해도 한국에 들어오고 또 제3국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한국은 미국 특정 지역만 취항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불평등 협정이라며 이 일을 제기하였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년간의 끝없는 요구 끝에 미국 정부는 한미관계와 대한항공의 성과를 고려하여 1970년 11월에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에 취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중부태평양 노선도 획득하게 됩니다. 2년간의 시간 끝에 그토록 바라던 미주 노선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971년 4월 미주 노선 첫 출항을 시작한 대한항공은 먼저 여객기를 운영하기 전에 화물기 출항을 시작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었지만 고속도로조차 없는 나라에 여객기 수요는 찾기 힘들었죠. 그리고 화물기를 출항함으로써 서비스와 안전의 경험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주 노선 출항은 시작했으나 막상 싣고 갈 화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미주 노선만 확보하면 화물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출항 날짜가 다가오니 생각보다 화물의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얻은 미주 노선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죠. 당시의 한국 수출부문 가발이었기에 가발을 싣고 출항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발은 부피가 적고 가벼웠기 때문에 실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쉽진 않았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기껏해야 동남아에서 1, 2년 출항한 경험이 전부이고 화물기 경험은 부족했으니까요. 외국 바이어들이 머무는 호텔에 찾아가 설득을 하고 생산기업들에게 부탁하여 겨우 화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71년 4월 26일 수출품을 실은 화물기가 로스앤젤레스에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